1953년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전쟁이 끝났다는 휴전 소식이 전해졌지만 도시는 여전히 냉기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또 다른 전쟁. 총이 아닌 술잔과 독, 권력의 자리에서 벌어진 피해 숙청이었다. 김일성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떠받치던 혁명 동지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 흔적도 없이. 사람들은 말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것이다. 전쟁 직후에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남침 실패로 김일성의 권위는 흔들렸고 소련과 중국의 입김은 거세졌다. 김일성은 내부 결속을 위해 책임자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혁명 동지들이었다. 박헌영, 허가희, 김두봉,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간부들. 그들은 한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인공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그림자 속에서 차례로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독약이 돌고 있다. 평양의 한 관저, 어둑한 불빛 아래 김일성은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자리는 전쟁 공신들을 위로하는 만찬이라 불렸지만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 중 절반은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식사 도중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다음날 열병으로 쓰러졌다. 공식 발표는 심근경색 혹은 병사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와인잔의 냄새를 기억했다. 그 냄새는 꽃향이 아니라 죽음의 향기였다. 이 시기의 숙청은 단순한 정치적 제거가 아니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위를 신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가 원한 것은 지도자가 아닌 영원한 존재였다. 이를 위해 그는 과거를 지우고 자신만 남겼다. 혁명 동지들은 과거의 증인이었고 그것은 곧 위협이었다. 혁명의 동지였던 이들은 이제 반혁명 분자로 재탄생했다. 인민재판이 열리고 수많은 간부들이 공개 총살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잔혹한 것은 비공식적인 처형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기록에서도 지워졌다. 그것이 진짜 숙청이었다. 한 간호병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밤 고위 간부 한 명이 극심한 구토와 경련으로 실려왔다. 그녀는 의무일지의 심한 독성 반응, 원인 불명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 기록은 사라졌고 간호병은 다른 지방으로 전출되었다. 몇 달 뒤 그녀의 이름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평양의 병원에는 이유 없는 죽음이 쌓여갔다. 김일성의 숙청은 단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점진적인 침식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소련계, 그 다음은 연안계,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파였다. 그 순서에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다. 각 파벌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김일성 자신만이 조정자로 남게 하는 전략이었다. 공포는 철저히 통제된 형태로 확산되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누가 보고서를 쓰는지 아무도 몰랐다. 허가희의 죽음은 그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는 소련에서 유학한 엘리트였고 김일성의 측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는 발표가 났다.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날 김일성과 독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시신은 공개되지 않았고 장례식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신문에는 당의 노선을 이탈한 반혁명 분자의 비극적 최후라는 문장이 실렸다. 평양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피했다. 누구든 그 문장을 곧 자신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숙청은 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극이기도 했다. 인민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미 대본을 부여받은 배우였다. 그들은 재판장에서 자신이 반혁명자임을 자백하고 인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관중들은 울었고 박수쳤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판이 끝나면 트럭이 도착했다. 피고인은 실려갔다. 트럭이 떠난 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일성은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신격화되었다. 그의 초상화가 모든 기관과 학교에 걸렸고 그의 말은 교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신격화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죽음이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는 신이 아니라 독을 먹지 않은 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살의 이야기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정치 대신 혈연이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떠오르자 권력의 균형은 다시 흔들렸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냉혹함을 그대로 닮았다. 그는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숙청의 기술을 물려받았다. 그가 첫 번째로 겨냥한 것은 자신의 이복 형제 김평일과 아버지 곁에 노간부들이었다. 김평일은 체코로 외교 사절로 보내졌다. 겉보기엔 영전이었지만 사실상 추방이었다. 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평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김정일은 혁명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권력은 피해 순환으로 유지되었다. 그 무렵 김정일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통제했다. 영화감독 신상옥과 배우 최은희 납치 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일부일 뿐이다. 내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영화 시사회 후 김정일과 만찬을 함께한 배우 한 명이 다음 날 사망했다. 공식 발표는 급성 간질환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삭였다. 술잔이 문제였다. 김정일 시대의 숙청은 예술적이었다. 그는 공포를 연출로 다뤘다. 그는 충성심을 시험했다. 잔을 들고 웃으며 그리고 지켜봤다. 누가 먼저 입을 대는지, 누가 손을 떨었는지.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운명을 갈랐다. 이런 방식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기근의 시기,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권력 내부에서는 여전히 숙청이 이루어졌다. 식량이 아닌 충성이 생존의 기준이었고 잘못된 한마디가 죽음의 사인이 되었다. 그 시절 간부들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오래 산다는 말이 돌았다. 김정일의 최측근이던 장성택은 이 모든 역사의 반복을 상징한다. 그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며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다. 김정은은 그를 공개 처형했다. 총살의 이유는 반혁명죄였지만 진짜 이유는 인기였다. 권력자는 언제나 자신보다 인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로부터 1년 뒤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 번의 독살 사건이 일어났다. 김정남, 김정일의 장남, 김정은의 이복형. 공항에서 여성 2명이 그 얼굴에 닦은 것은 VX 신경가스였다. 몇 초 만에 그는 쓰러졌고 몇 분 만에 사망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북한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오직 한마디 사실무근. 그 사건 이후 세계는 북한의 독살 역사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독은 권력의 언어였고 숙청은 통치의 기술이었다. 김일성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혈통은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독과 침묵으로 지탱된 왕조였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그 체제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포로 세워진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인류의 법칙이지만 북한은 예외였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숙청의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공포에 적응했다.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평양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잔이 채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투명한 액체, 아무 냄새도 없는 그 독의 색깔은 권력의 색과 닮아 있다. 그것은 붉지도 검지도 않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북한의 역사에서 숙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공개 총살에서 밀실 독살로, 정치적 숙청에서 혈통 숙청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보 숙청으로. 권력은 늘 불안을 먹고 자란다. 불안한 왕조일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들어내고 그 적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북한의 권력사는 결국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누군가의 죽음이 곧 누군가의 생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누가 진짜 살아남은 자일까? 그들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것일까?